저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계환경기술개발기구 에밀리아 박사의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20년간 전 세계를 돌며 환경재해를 복구해온 베테랑 전문가, 철저한 데이터주의자인 그녀가 한국 기업에 대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대부분 모방과 포장이죠. 일본을 제외하곤 말이죠. 콜카타 복구 프로젝트에서도 일본과 독일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요. 한국은 후보군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에밀리아 박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에밀리아 박사의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콜카타에서 벌어진 기적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심지어 일본 기술자들까지 모두가 카메라를 들고 달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한국이 콜카타에서 벌인 전대미문이 프로젝트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아입니다. 인도 출신의 환경구조 엔지니어이자 국제자문관이죠. 지금까지 20년간 전 세계를 돌며 환경재해 복구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습니다. 브라질 아마존부터 아프리카 차드호까지 세계 곳곳의 환경위기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아왔어요. 그런 제가 이번에 맡게 된 임무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콜카타 외곽 지역의 집중호우 참사. 3일간 내린 폭우로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를 걸어보니 발목까지 차오르는 오염수,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질병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열병에 시달리고 노인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죠.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택시도 운행을 중단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환경기술개발기구에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도 정부가 세계 최고 기술 자문단 파견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책임자로 저를 선임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선택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인도 출신이면서도 서구 교육을 받았고 객관적 판단력을 인정받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철저한 데이터주의자입니다. 감정보다는 수치를, 추측보다는 검증된 사실을 믿어왔어요. 특히 기술에 관해서는 더욱 냉정했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유럽 여러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 신념은 명확했어요. 아시아의 기술은 서구보다 최소 20년은 뒤처져 있다. 이건 제가 수십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내린 냉정한 결론이었습니다. 중동의 담수화 프로젝트에서도 동남아시아 폐수처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기업들은 항상 서구 기술의 아류장만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콜카타 프로젝트 후보군 명단을 받아보니 독일의 대기업, 캐나다의 첨단 기술 회사, 일본의 정밀 기술 업체, 그리고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즉시 반응했죠. 한국요? 감정은 넘치지만 기술은 의심스럽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대부분 모방과 포장이죠. 일본을 제외하곤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감정적이고 과장된 마케팅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기술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환경기술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콜카타의 참상을 직접 보고 나서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거리 곳곳에 고인 오염수와 쓰레기 더미, 질병에 걸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밤새 들려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시민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검증된 서구 기술이 필요하다고. 감정이나 동정심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드론으로 촬영한 콜카타 전경을 컴퓨터 화면으로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완벽한 기술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로 무장한 최고의 솔루션을 찾아내겠다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콜카타의 상황이 하루하루 악화될수록 저는 자꾸만 과거의 어두운 기억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20여 년 전의 일이었어요. 인도 북부 파트나 지역에서 진행했던 대규모 하천 정비 프로젝트. 그때 저는 이제 막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장에 뛰어든 새내기였죠. 파트너는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최신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당시 저도 그 말을 믿었거든요.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보면서 아시아도 이제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계도와 다른 자재 사용, 부실한 기초 공사, 허술한 품질 관리. 저는 몇 번이나 중국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둑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많아요. 염려 마세요. 그리고 6개월 후 몬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은 비가 내렸을 뿐인데 제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됐어요. 강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저는 구조대와 함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진흙탕물이 마을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한 집들이 있던 자리에는 지붕만 간신히 물 위로 나와 있었어요. 나무 조각들과 가재도구들이 떠다니고 있었고 소와 염소들의 시체가 물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한 여성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갓난아기를 안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더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구조대원들이 보트로 사람들을 구해내고 있었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서 접근하기조차 어려웠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 아이였습니다. 나무 기둥에 매달려서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 아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고 저도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제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 손을 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았는데 전 그 손을 놓았어요. 아이는 제 눈앞에서 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중국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걸, 부실 공사와 허술한 기술 때문에 벌어진 참사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기술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의 기술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겼어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 과장된 홍보, 부실한 시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게 된 거였습니다. 아시아는 여전히 서구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수준이라고,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오직 검증된 기술만 믿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콜카타의 오염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그 아이에게 저지른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콜카타 복구 프로젝트가 국제 입찰로 확대됐습니다. 후보군에는 일본, 독일, 캐나다, 한국 등 4나라가 포함됐어요. 저는 기술 신뢰도, 유지 비용, 운영 자립성 등을 항목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일본과 독일 쪽에 무게를 뒀죠. 독일은 유럽 전체의 폐수 처리 기술을 주도하고 있었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후보군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회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산업화 역사는 일본보다 훨씬 짧고 검증된 실적도 부족하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원했어요. 모든 후보국의 대표들을 콜카타로 초청해서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일본 기업 JM바이로와 한국의 지테크가 콜카타 정부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일본 측 대표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에밀리아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지난 도쿄 프로젝트 때 이후죠?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일본 측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화려했습니다. 세계 최고 정수 기술, 미국과 유럽의 최다 인증이라는 키워드가 가득했어요. 기술 사양서도 완벽했고 레퍼런스도 풍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어나갔어요. 역시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 서민정 박사가 발표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화려한 기술 사양 대신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건 완성품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설계도입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기술회의에서 설계도라니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정 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도 불과 30년 전에는 같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군. 감정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아시아식 접근법이라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면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들은 늘 과거를 들고 나오는 거지? 그때 옆에 있던 젊은 기술자 수샨트가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그들이 겪은 과거가 우리 미래라면 그걸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수샨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일본은 분명 기술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술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해본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한켠을 건드렸어요. 지금까지 저는 기술 스펙만 보고 판단해왔습니다. 효율성, 신뢰성, 검증 여부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수샨트의 말을 듣고 보니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그들이 정말로 그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각국의 제안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일본의 자료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자료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술 스펙보다는 철학과 경험이 앞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저희를 서울로 초청했습니다. 인도 실사단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건 실망이었어요. 환영 행사라고 해봐야 소박한 현수막 하나와 간단한 인사말이 전부였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받았던 화려한 대접과는 정반대였죠. 역시 아직 격이 다르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측에서 안내한 첫 번째 시설도 평범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 같았어요. 화려한 로비나 최신식 인테리어도 없었고 오히려 소박하다 못해 초라해 보였습니다. 실사단 동료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의아해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의 최첨단 기술센터라고.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마트 통합 환경 관제센터가 나타났어요.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 서울 전체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도시 전체의 하수, 폐수, 미세먼지, 오염물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화면 속에서는 서울의 모든 구역이 색깔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녹색은 정상,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경고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구역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3구역 유기물 농도 급증이 감지됐습니다. 즉시 알람이 울렸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최적 대응 방안이 떠올랐어요. 어펌프장 가동률 30% 증가, 비처리장으로 우회 처리 실시. 그리고 불과 3분 만에 해당 구역이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실사단의 독일 전문가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아직 시범 단계인데. 일본 측 관계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담당자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 시스템의 90%는 한국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모두 자체 개발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그동안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시스템의 운영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합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미리 해결하는 것이 목표예요.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철학까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어실을 둘러보며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시스템의 정확도, 반응 속도, 예측 능력까지 모든 답변이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게 정말 한국의 기술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능력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뒤엎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날 한국 측에서 저희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소도시의 연수센터였어요.
도착해보니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최신 장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다양한 국가의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고 싶은 게 이런 평범한 교육시설이라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뭔가 달랐어요. 한국 교수가 베트남 기술자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기술 이전과는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완성된 기술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가르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이 부족한데 더 저렴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자 한국 교수는 이렇게 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기술을 현지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방법을, 비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이에요. 저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프로그램 책임자가 저에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매뉴얼을 주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스스로 쓰는 법을 가르치죠. 이 말이 제 머릿속을 한 대 때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온 원조는 달랐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완성품을 제공하는 것, 기술을 받는 쪽은 그저 사용법만 익히면 되는 것.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정반대였어요. 받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들의 상황에 맞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소규모 정화시설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것이었어요. 한국 교수들은 박수를 치며 격려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었네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한국이 추구하는 기술 이전의 진짜 의미를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각자의 연못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의 기술 이식이 아닌 기술 진화 중심 전략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제가 알던 원조의 개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었어요. 연수센터를 둘러보며 저는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필리핀 팀이 개발한 태양광 연계 정화시설, 베트남 팀이 만든 농촌형 소규모 처리 장치, 모두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은 이들로부터 오히려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생각 못했네요. 정말 창의적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숙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원조가 아니에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철학이었어요. 마지막 일정은 한강이었습니다. 서민정 박사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안내했어요. 에밀리아 박사님, 이곳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는 평화로운 모습. 하지만 서민정 박사가 꺼낸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970년대의 한강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아름다운 한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물은 검게 썩어 있었고 악취가 날 것 같았어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공장 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겐지스강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강이었나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서민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도 불과 50년 전에는 이랬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쌓인 쓰레기 더미들, 하수도가 넘쳐흐르는 골목길들, 공해로 뒤덮인 회색빛 하늘, 모든 것이 지금의 콜카타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당시 외국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서민정 박사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한강은 이미 죽었다고 되살릴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정부와 시민, 기업이 모두 힘을 합쳤습니다. 하나하나 오염원을 찾아내고 차단했어요. 공장들의 폐수 처리 시설을 의무화했고 하수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실패도 많았고 좌절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강이 되었죠. 서민정 박사가 맑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한국의 접근법이 달랐던 거예요. 완성된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서민정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들보다 조금 먼저 절망을 겪었을 뿐입니다. 그걸 이겨낸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기술을 평가할 때 스펙과 숫자만 봤지, 그 기술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감정이 아닌 이해와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일까? 아니면 희망을 전달하는 메시지일까?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후자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콜카타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서민정 박사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음을 열고 한국과 함께 해보자고. 콜카타에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주자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콜카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해보자고. 콜카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응급 복구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도- 한국 녹색 전환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에밀리아 박사, 정말 괜찮은 겁니까? 환경부 장관이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 기술을 선택한다고요? 일본이나 독일 대신에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한국 여행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했어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역량 강화 중심의 접근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콜카타에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정 박사와의 화상회의가 성사됐어요. 한국 측의 제안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자재,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서민정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도 기술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겠어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원조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속도보다는 이해를 중시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콜카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수샨트를 비롯해서 환경청의 여성 관리자 나미타, 대학에서 갓 졸업한 신입 기술자들까지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요. 실제로 그들은 콜카타의 현실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기후, 지형, 인구 밀도, 경제 상황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현지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수샨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 창피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오히려 모르는 걸 솔직히 말하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의 교육 철학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거든요. 나미타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그녀가 점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역 특성상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한국 전문가들은 그럴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함께 실험해봅시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도 기술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원리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이전이라고. 이것이 바로 콜카타의 미래라고 말이에요.
프로젝트 현장을 돌아보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데이터와 스펙만 중시했던 냉정한 엔지니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사람을 보고 희망을 보고 가능성을 보게 됐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콜카타 시범 지역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비만 오면 거리가 물바다가 됐는데 이제는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침수가 없어졌습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구축됐거든요. 그것도 인도 기술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것이었어요. 강물도 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코를 막고 지나다녔던 강이 이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변화였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샨트와 나미타를 비롯한 인도 기술자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다른 지역의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운 걸 나누고 싶어요. 수샨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다른 도시들도 우리처럼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나미타는 여성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콜카타 강변을 혼자 걸었어요. 맑게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20년 전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구하지 못했던 그 작은 손,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이제야 그 아이에게 조그마한 사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그 아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낸 거니까요. 이제야 그 아이에게 작은 사과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에밀리아 박사님, 돌아보니 서민정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인도 출장차 콜카타에 온 거였어요. 저희는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어떠세요?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서민정 박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강도, 사람들도. 무엇보다 제 자신이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서민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말이에요. 저희는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민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강이에요. 저도 대답했어요. 그리고 함께 지켜가야 할 바다죠. 콜카타의 맑은 하늘 아래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가족들이 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원조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는 걸, 희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20년 전 파트나에서 놓쳤던 그 손. 이제는 수많은 손들과 함께 잡고 있었어요. 콜카타의 미래를, 인도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손들 말입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면서 말이에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연구소였습니다.